한반도 선진화센터 이사장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이 오늘 날씨도 구준데 우리 대한민국 걱정하고 우리 대한민국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을 선생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이 지난 150년간 하나의 우리 민족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꿈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난 150년간 우리 한민족이 가졌던 아주 큰 국가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860년경부터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국가적, 국민적, 시대적 과제는 뭐냐?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봉건 시대를 끝내고 왕조 시대를 끝내고 근대적인 국민국가, 국민주권의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게 1860년대부터 우리 민족의 과제였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1860년대 이제 봉건 시대를 끝내고 근대 국가를 만들려면 우리가 산업화도 해야 되고 민주화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개화해 나가자 하는 일단의 개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그 개화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봉건적인 시대, 세습적인 권력을 유지하겠다 하는 세력이 바로 수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척사파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를 유지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룹과 아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으니까 우리가 근대 국가를 만들자 이 두 그룹이 싸웁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죠. 개화파는. 나중에는 고종 황제께서 이제 대한제국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힘이 딸리고 안의 내분으로 인해서 1910년에 우리 한반도 위에 근대 국민 국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50년간 싸워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에 들어갔다가 1945년에 다시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한반도가 둘로 나눠졌어요. 한쪽에서는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려겠다는 노력이 남반구에서 진행이 됩니다만 북쪽에서는 다시 옛날에 수구파가 척사파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봉건 시대, 세습 정권의 시대를 다시 열어서 폐쇄적인 시대. 근대 국민국가가 되려면 개방이 돼야 되고 개항을 해야 되고 옛날식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자. 우리식 폐쇄적이고 그리고 산업화를 거부하고 개방을 거부하고 민주화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다시 조선 왕조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단의 세력이 북한을 장악하고 남한은 시대 흐름에 맞게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을 크게 보면은 근대 국민국가를 자유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자고 하는 세력과 봉건 세습 권력을 전체주의의 기초에서 만들려고 하는 두 세력이 한반도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전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세력이 전체주의 세력이냐 자유주의 세력이냐가 7,500만, 8,000만의 한민족을 장악하느냐 가지고 휘쳐지는 권력투쟁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여기서 우리가 근대 국민국가 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이 승리를 해서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뛰어오르게 만들어지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아직은 근대 국민국가 프로젝트 우리가 반의 성공밖에 못했다. 미완의 성공이 반쪽의 성공인데 전체의 성공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김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 것이냐 못 만들 것이냐는 지금 바로 여기에 한반도의
지금 이 통일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좀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에 이 두 그룹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분야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상전에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 사상전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상전은 역사전쟁을 일어납니다. 북한이 이루어낸 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전쟁을 통해서 남한의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지 아니하면 자기들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사실은 북한이 개합 개방을 못하게 되는 또 딜레마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여하튼 역사전쟁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이 역사전쟁을 통한 사상전에서 지금 남이 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두 개만 들면은 제가 동네에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고개를 들면서 저한테 독재자 하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남산에 가보세요. 남산 공원에 가면은 이시영 선생, 부통령 하던 이시영 선생 동상도 있고 김구 선생 동상도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설로 나타났고 그것이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로 연결되어 왔는데 우리는 그 역사 전쟁에서 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전쟁. 경제전쟁에서 남한이 당연히 이겼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한테 때로는 통일의 과정에서는 이만큼 이룬 것도 어려운데 잘못하다가 이거 불안하니까 통일을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제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그 다음에 하나쯤 더 군사전입니다. 군사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경쟁에서 이기고 있느냐? 전 지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아마 북한이 핵을 실전에 배치하는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것이냐, 육자 회담을 할 것이냐, 무슨 중국과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플루토늄에서 이제 우라늄으로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은 지하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핵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핵 협상 결과를 모니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의 경우에 북한을 예를 들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라늄탄은 실험 없이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탄입니다. 지하에서 대량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중국도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지는데 결국 무슨 말씀이냐? 저는 한반도에 오늘 아침에 말이죠. 아침에 제가 날씨가 대단히 비가 오고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지금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 세 가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하나는 첫째가 우리는 지금 시간이 가면은 그냥 이대로 가면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실전에 배치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논의하는 중에도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해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는 있어도 북한의 핵 공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앞으로 이 대화의 국면이 끝나면 반드시 도발의 국면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도발을 시작을 할 적에 우리는 제대로 응징을 하거나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한 응징을 북한 내부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핵 전쟁의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응징 못하는 그런 결국은 북한의 핵의 인질화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가 구조적으로 덫에 걸리게 되고 북한의 핵 개발이 실전에 배치되면 주한미군도 대단한 부분이 이제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게 첫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지금 이대로 가면 첫 번째 이대로 가면 우리는 북의 핵 인질이 되고 이대로 가면은 시간의 문제입니다만 북한은 중국에 편입돼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바로 지금 한 6개월 전에 미국의 상원의 스태프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북한이 망하면은 독일식 흡수 통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반에 맞습니다. 중국의 변방 정권이 들어설 전망이 많다고 그 전망의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북한은 중국에 편입돼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변방 새로운 속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느냐? 두 가지.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은 대학 개방을 할 수 없다. 왜?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날에 수구 세력이 척사파가 조선조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핵과 대학 개방을 할 수가 없다. 김정남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가 없다. 대학 개방을 하면 북한 주민들은 살지만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핵을 개발, 도저히 핵 개발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수령 절대 세습 정권 유지가 목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북한이 앞으로 핵을 계속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적인 고립화는 불가피합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고립화되죠. 대학 개방은 어떻게 지금과 같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부분이 자산 사막화되고 있으면 북한의 국력은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국력이 추락하면 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끼리 그냥 잘 먹으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북에 핵에 인질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의 중국화를 막지 못하면 결국 분단의 반영공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양극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성장 양극화 구조로 갑니다. 제가 볼 때 1980년, 90년대를 계기로 해서 세계 자본주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후진국은 해외 수요는 무한정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만 만들어내면 선진국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팔 때는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부터 선진국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가 총수요 부족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령화입니다. 첫째 이거. 두 번째, 50년대, 60년대 복지 재정을 하도 많이 써서 선진국의 재정이 적자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진작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전후 복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성장하다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총수요가 부족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의 총수요가 부족한 단계로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러면 그 나라 경제, 사회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걸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내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성장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수요 부족 현상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게 하나 빠지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 사회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인데 후자의 부분이 지금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창조경제가 아닙니다. 창조경제는 일종의 산업정책이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시스템 전체가 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조경제 국가의 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저대로 두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학교 가봤는데 20%가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창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21세기에 이 수요 부족의 시대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느냐. 제가 자세하게 지금 금융만, 제조업은 세계에서 1등하는 제조업이 있는데 금융은 아직도 세계 3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독과점 시장 구조, 지금 노사관계 이중성, 정부의 지금 이런 권위주의적인 아직도 과거 생태,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각종 문제, 그 다음에 복지 구조의 문제, 복지 재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구조의 문제 등등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선진하려고 하는 철저한 구조 개혁을 할 과제가 굉장히 많고 이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선진화 개혁, 구조 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한번 다시
아주 바쁘느냐. 이게 우리 내부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세 가지 먹구름이 다가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안보 위기, 소위 이제 북한의 핵 안보. 두 번째, 우리의 북한이 중국화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통일 위기.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세계에서 밀려오는 이 수요 부족의 시대를 돌파하는 길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라는 이 세 가지 위기 상황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제가 볼 때 지난 30년 이상, 지난 30년 것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어요. 대북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핵을 막지 못하고, 대북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을 개혁 개방을 유도하지 못해서 북한이 점점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결국은 용인해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북 정책을 왜 실패했느냐 말이에요. 왜 북한의 개혁 개방도 유도해내지 못하고 핵 개발도 막지 못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끊임없이 적화 전략을 썼지만 남한은 싸움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싸움을 피해왔습니다. 아까 사상전도 피해왔고 군사전도 피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보수든 좌파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 대치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이냐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냐고 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냥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대로 해왔고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또 북한은 그 안에서 자기 논리에 의해서 핵을 개발합니다. 북한 체제는 핵 개발 성군 정치하고 안에 수령 독재하고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수령 독재를 유지 발전하고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 실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바깥에 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하고 싸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성군이고 핵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몰려가는 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놔버려뒀어요. 그리고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분단만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그냥 국내 정치 이용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파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보수는 사실은 상당한 부분 민족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가치를 그동안 이뤄왔어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좌파 속에서는 생각보다도 자생적 주사파가 지금 한국의 소위 진보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문제를, 통일의 문제,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든 국민든 우리가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의 본질이 뭐냐? 1860년대에 나타났던 소위 위정 척사파들. 그것이 현대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과거로 도자가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개화하고 개방한다고 하는 핵심은 사실 통상하는 겁니다. 해화하고 문을 여는데 해화하고 문을 안 열겠다. 그리고 세습까지 하는 사회주의. 자,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북한의 체제는 결과적으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 끊이면 적을 만들고 도발시키고 핵을 개발하고 성군하는 거하고 안에 세습 독재를 유지하는 거 같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문제를 볼 적에 제가 가끔 참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캐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냉전의 초기에 미국이 많이 흔들릴 적에 소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기본 시각을 잘 정리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캐넌이 소련을 뭐라고 그랬냐? 소련은 압박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소련은 양보한다고 변할 수가 없다. 소련의 변화는 내부 구조적인 변화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고 소련이 저렇게 끊임없이 바깥에 팽창주의로 나가고 안에는 인권을 탄압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체제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구조의 변화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남 적화 전략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에 독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핵 포기와 개혁 개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사람이 그래요. 중국의
당대 교수가 북한은 왜 개혁해방을 못하냐 해서 좋은 논문을 썼어요. 두 가지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개방을 하면 적어도 중앙위원회 정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할 수가 없다. 왜? 세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은 통치하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잘 되길 바라죠, 우리는. 개혁개방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개혁이 성공하는 새로운 생각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기존 기득권 체계가 흔들려졌다. 중국의 경우에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기득권 구조가 상당히 흔들렸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도 나오고 새로운 세력도 나올 수 있었는데, 북한은 두 개 다가 안 된다. 세습제 때문에 개혁개방. 자, 핵 문제나 개혁 문제나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과제라고 그러거든요. 북한의 체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의 행동만 바꾸려고 했어요. 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 행동만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행동은 그 체제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체제 그대로 두고 핵을 좀 개발 안 해줬으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면 안 하겠느냐, 또 뭐 인센티브를 주면 개혁 개방을 하겠느냐 하는 식의 입장을 주장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제 우리한테 정말 핵위기를 극복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같이 힘을 만들어서 정상국가화해서 남북 통일해서 남북이 하나의 근대적인 국가로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고자 하면 이제 북한 자체의 변화밖에 우리가 목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로 갔습니다. 여기서 더 더듬거리면 시간만 하고 더 더듬거리면 북한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체제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체제 안에서 친한 통일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친한 통일 노선으로 개혁개방 노선으로 북한 안에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개혁개방 세력이 등장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노선의 변화가 있든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노선의 변화는 중국 공산당 간부가 분석했지만 대단히 어렵다. 지금 현재 체제의 특성상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의 중국화 문제를 막기 위해서 통일은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는 저성장 양국화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통일은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이 통일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대단히 높이 기대를 가지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새로운 경제 영토가 열리고 새로운 뉴 프론티어가 열립니다. 전 세계가 총수요의 부족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투자 기회도 없고 수요가 없는 게 전 세계 경제가 고민하는데, 한반도의 통일은 엄청난 2,500만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노동력과 거기에 잠재적 시장과 자원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이 되면 한반도는 아마 엄청나게 우일승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가지고 오는 소위 총수의 부족 문제를 우리가 돌파하고 남북이 크게 뛰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현재 남한에서 얘기하는 청년 실업, 노인 실업, 양극화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만주, 동북 삼성이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이 발전할 것이고, 아마 21세기, 우리가 19세기는 영국의 시대고 20세기는 미국의 시대라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인데, 아시아의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는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중심을 여는 동북아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투 코리아 팔리시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투 코리아 팔리시가 유지되는 한 핵 문제도 해결 못하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의 중국화도 막지 못하고, 이제 원 코리아 팔리시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냐? 무엇이 그걸 막고 있느냐? 통일을. 많은 사람들 혹시 중국이 막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최근에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북한을 반드시 변방 속국으로 자기들 영향력 밑에 놔서 버퍼존으로 쓰겠다고 하는 게 물론 중국의 아직도 다수의 견해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반도 남한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는 것이 도리어 장기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더 안정적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전 세계의 지금 비정상 국가를 끊임없이 옹호하고 무리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중국에 이익이 되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사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포기하라고 하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화, 그 국제파지요, 중국 안에서 21세기 중국의 모습은 정말 이제 한반도 통일을 수용하는 시대로 나가는 게 중국한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중국에게 북한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의 내용이 뭡니까? 한국이 통일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중국의 전문가가 가까웠던 친구가 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의 통일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근데 못할 것 같아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정치를 바라는 거야. 전혀 통일에 대한 준비, 그런데 안에서 논의되고 있잖아. 각오도 없는 것 같다. 준비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즈에 중국 당교 교수 한 사람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포기하라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 글을 잘 읽어보시면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반도 주도의 통일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통일할 수 없다면은 북한의 친중국 정권을 세우겠다. 그래서 핵 문제를 풀겠다. 친중국 비핵화 정권을 세워서 핵 문제를 풀고 그 친구들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친구들의 속 깊이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통일 한번 해봐라. 근데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미국에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가서 그랬어요. 미국 전문가한테. 너희들 보니까 핵 문제는 관심인데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분단을 엔조이하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무기기나 팔아먹으면서. 너희들 통일 문제에 좀 앞장서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석에서 한국에 가서 대기업의 오너들도 만나보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도 만나보고 한국의 대학생들도 만나보고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고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한국 사람이 통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데 미국 보고 나서서 통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 못하고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핵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은 소국지역이었지만 저게 우라늄 탄으로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게 되면은 그것이 단순히 핵 개발로 인해서 무슨 오염이 되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이 소수민족 손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간단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기들의 안보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핵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세계 전략에 큰 문제가 되는 핵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북한, 중국도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핵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가 돼야지, 한반도 주도의 통일이 돼야지 핵 문제도 풀고 개혁 개방도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세력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론조사하면 아직도 50% 미만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젊은이들 조사해보면 20%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더라고 미국과 중국이 생각합니다. 육자회담 얘기하죠. 안 되고 중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소위 그랜드 바게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려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친중국 비핵화 반통일 정권이 북한입니다. 친중국 비핵 반통일. 그러면 한반도 분단을 영국하고 1860년대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시작했던 국민국가를 만들겠던 국민국가를 만들어야지 21세기 새로운 국가적 도전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쪽만 지금 성공했는데 반쪽이 실패하고 그럼 북한의 중국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의 중국화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불행한 역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 부분에서 이런 국가전략 포럼을 만들고 우리 같이 고민하고 이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 통일을 해내려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말이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통일 정당이 등장해야 됩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대체할 수 있는 통일 정당이 등장합니다. 남한의 다수를 대변하고 북한의 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단일된 통일 정당이 저는 등장할 때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요, 통일 전쟁이 아니고 우선 대한민국의 정당은 여야 정당, 지역 정당이에요. 전국 정당도 못 됐어요.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일은 가치의 문제고 역사적 사명의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익 정당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정당입니다. 그 다음 개인 정당입니다. 이게 정당의 시스템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것이 진정한 정치 쇄신이라는 건 국회의원 몇 사람, 국회의원 특권도 별로 없습니다. 특권을 줄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적 과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크게 혁명적 자기 변화를 통해서 아마 통일신당으로 자기 변모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 정당에서 통일의 시대를 여는 걸 목표로 한 정당이 등장해야 되고 여러 형태로 북한과 남한 전체를 아우르면서 전략을 짜는 정당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이뤄낼 수 있는 국가 전략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략원. 중국의 사회관한 정도의 국가 전략을 생각하는 국가 전략원이 있어야 돼요. 또 민간 부분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모여준 여러분들과 같이 국가 전략, 통일이든 선진화든 21세기 우리 국민국가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한 단계 더 뛰어서 이제 탈근대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국민에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국가 전략 포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사실은 작은 출발입니다만은 한 150년간의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역사를 한 단계 뛰어넘게 만들고 지난 거의 70년간의 남북 분단을 한 단계 뛰어넘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거 큰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100년 후 이 땅에 살 우리 후손들이 21세기 여파로 국가전략 포럼에 모였던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는 날이 좀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